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차, 그럼 저는 보이차 네. 떠올리는데요. 이 보이차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이 보이차라는 차는 중국에서는 마시는 골동품이다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환경에서 장기간 발효된 보이차는 향이 더 풍부해지고 가격도 그만큼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약 300g 정도 하는 한 덩이가 억대에 거래되기도 하는 이야. 약간 와인과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한 식품입니다. 그렇군요. 녹차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보이차가 주로 중국 남부 윈난성 일대에서 생산이 되는데 녹차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 녹차는 그 찻잎을 덮는다고 하죠. 볶아서 이제 예, 수분을 예. 날려서 만드는데 이때 효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차는 효소와 미생물을 모두 살려서 살아있는 상태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찻잎 속의 성분이 숙성 효과를 내고 그래서 막 만들어진 보이차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숙성된 보이차가 더 깊은 맛을 내고 더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보이차를 뭐 실제로 마시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투기성 자본이 몰리면서 중국에서는 차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티테크가 유행하기도 했어요. 아, 예. 주식이나 뭐 금에 투자하는 곳에 비해서 평균 수익률이 높다는 소식에 중국의 자산가들이 많이 보이차 투자로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차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건 마치 주식처럼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차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SCMP에 따르면 고급 보이차 브랜드 다이라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쉬안위안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예. 이게 15kg 가격이 지난 6월 기준에 38만 위안에 거래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400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러면 킬로그램당 약 500만 원이니까 여전히 비싸 보이죠. 예. 그런데 2021년 기록한 최고가를 보시면 약 188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시세가 80% 가까이 급락을 한 거죠. 예. 보이차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숙성 기간에 비례해서 가격도 오르고 맛도 풍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요인은 수요 부진 때문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내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예. 경제 부진에 시달리니까 기업의 이익도 줄었고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가의 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거죠. 예.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꼽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거나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예. 2023년 중국 공산당이 당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근검 절약과 투명성을 강조한 여파로 중국의 관시 수단으로 활용됐던 보이차의 수요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사실 관시라는 게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중시하는데 사업가들이 보이차를 톤 단위로 비축해둘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이자 뭐 투기 수단 뇌물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 열기가 많이 식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 가격 급락으로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차를 보관 중인 그 창고의 보관료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보이차를 보유할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SCMP에 따르면 보이차 구매자의 70% 이상이 수익을 노린 투기꾼이었는데요. 예. 이들은 보이차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를 했는데 막상 이들이 샀던 그 고점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차 거래 시장 자체의 취약성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보이차 거래 시장은 당국의 규제 하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거래자와 거래자의 뭐 신뢰, 이 품질과 뭐 가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어지는데 가격의 하방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땐 무섭게 오를 수 있지만 또 떨어질 땐 끝없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가격 상승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은 투자 손실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 중산층이 그동안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자산을 증식해왔는데 네. 경기 침체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체 자산 시장에서도
중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이차 가격은 단순하게 거품이 꺼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중국 경제 전반의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사례죠. 네, 나름대로 보이차, 그것도 고가의 보이차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류 사회의 경기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 고가품의 가격이 하락한 또 다른 사례가 주류 부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 보이차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또 다른 고가품 중에 중국 백주, 마오타이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오타이주는 제조법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숙성에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예. 이런 높은 희소성 덕분에 마오타이주가 중국 고도 성장기와 함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급 술은 뇌물이나 투기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아,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게 이 마오타이주 만드는 회사의 시총이 중국에서 1등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당 가격도 중국 1위를 기록하기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또 중국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최근에 금주령을 내렸어요. 지난 5월 공산당은 당정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 식사에서 고급 술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뭐 반부패 척결 운동과 비슷한 흐름인데 이 발표 이후에 지방 곳곳에서는 나름의 그런 통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 당 관계자들끼리의 파벌 형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네. 3인 이상 뭐 식사 금지 이런 조항이 생기기도 했대요. 이야. 그러니까 팬데믹 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각나는 예.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본 마오타이 생산업체 구이저우 마오타이, 예. 귀주모테라고 우리 번역을 하는데 그 회사 역시 주주총회에서 마오타이 술 대신에 블루베리 주스를 제공했다고 해요. 아니 그 회사 술인데 네. 주주총회에서도 제공을 못하는군요. 중국 정부의 심기를 괜히 예.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공직 사회의 기강 잡기에 나서면서 마오타이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은 연초 대비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여파로 그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가가 올해 들어서 3% 정도 떨어졌어요. 예. 가장 비싼 중국 주식이라는 타이틀도 빼앗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오타이 역시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당분간 가격이 반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마오타이 상황을 들으니까 야, 이게 좀 해석이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 같은 거를 그나마 좀 많이 좋아했던 네. 나라니까 이런 걸 더 팔아서 내수를 좀 진작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내수를 좀 지원하는 네. 이런 걸 할 것 같기도 한데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마오타이까지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부유층마저도 지갑을 닫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얘기죠. 유럽에서는 이제 종이 편지가 역사 속의 수단으로 완전 바뀔 거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뭐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요즘 우편함을 거의 열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되죠. 뭐 공과금이나 카드값 명세서는 어플로 확인할 수 있고 지인들과 소통은 SNS로 하고요. 청첩장마저도 요즘에는 온라인 링크로 많이 전달을 하잖아요. 맞아요.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좀 선호했던 유럽 역시 이런 종이 편지 배달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북유럽의 덴마크가 선제적으로 우체국의 업무를 조정했는데요. BBC에 따르면 덴마크 국영 우편국 포스트노르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편지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야, 우체국에서 편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다. 네, 400여 년간 이어져 온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 또 우체국이 구조 조정도 병행해서 적자를 내고 있던 편지 사업 부문에서는 2,200여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요.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소포 사업, 택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이유야 명확합니다. 덴마크인들이 한 달에 받는 편지는 평균 한 통에 불과하다고 해요. 예. 2000년만 해도 포스트노르드가 처리한 편지가 연간 14억 통 정도에 달했는데 작년에는 1억 1천만 통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0% 이상 급감한 거죠. 그렇네요. 그 여파로 수도 코펜하겐 거리에서는 빨간 우체통 1,500개가 철거가 됐고요. 지금은 남아있는 우체통을 모두 없애더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일 정도로 사용량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덴마크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보급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런 영향인가요? 네, 맞습니다. 덴마크는 2020년 기준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98.7%를 기록했는데요.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상당히 대중화된 유럽의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OECD가 재작년에 시행한 국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덴마크는 한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어요. 예. 또 다른 이유로는 편지 발송 비용이 너무 올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덴마크가 지난해 우편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에 면세 혜택을 받던 그 면세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요. 포스트노르드의 우표 가격은 편지 한 통당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가뜩이나 종이 편지를 잘 보내지 않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니까 수요는 더 줄어들게 됐죠. 그렇네요. 근데 말씀은 이제 덴마크 상황 말씀 주셨지만 이게 꼭 덴마크만의 상황이나 어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라마다 속도와 그 영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편지의 발송량이 급감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예. 맥킨지가 2019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2010년대 후반에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우편물 양이 4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나마 적게 줄어든 수치고요. 미국은 46%,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최대 70%까지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예. 6년이 지난 지금은 감소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종이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역시 편지량이 2001년에 정점을 찍은 뒤에 네. 20년간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우체통 중에 25%가 하루에 한 통 정도의 편지를 겨우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기업에서도 환경 보호 정책을 위해서 페이퍼리스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네. 또 연하장을 보내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으니 더더욱 우체통이 그 쓸모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우정사업국은 최근에 감원 조치를 연이어서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독일의 도이체 포스트는 인력 8,0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예. 영국의 로열 메일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반 우편은 격일로 배송하고 빠른 우편의 배송 목표 시간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요즘 수요가 줄어드니까 인력도 덜 배치해서 배송 시간도 늘리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저도 MBC 라디오 세대인 사람으로서 별밤에 우편 엽서 보내고 했던 시절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나름대로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좋았는데 이제는 뭐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네, 저도 뭐 그 감성을 굉장히 공감하는데 뭐 예쁜 편지지 사서 예쁘게 글씨 써서 우표 붙이고 이런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분들은 아쉬움이 클 겁니다. 그러면 뭐 대다수가 종이 편지를 읽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편지 배달 업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논쟁거리인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실제로 편지 배달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 국영 우편국의 업무를 민간 배달업체에 넘긴다고 해요. 예. 인터넷이 익숙한 사람들이면 몰라도 고령층이나 장애인, 농촌 거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종이 우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이런 우체통 철거가 더 확대된다면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편지를 보내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편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통지문은 종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 우체국의 망을 활용해서 고령자의 생활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해요. 월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우체국 직원이 고령자의 집을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누고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예. 결국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아날로그가 지닌 연결과 배려의 가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자주 오는 우편 배달부 분은 아는 사람이 돼서 네. 인사도 나누고 예전에 그렇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넘어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전통 화폐 대신 이제 암호화폐만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미 제1의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최근 10년 사이에 경제가 빠르게 쇠락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급락해서 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8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최고 6만 5천 %까지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예.
지난 5월의 인플레이션율은 230% 정도로 파악되는데 물론 2018년 최고치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예. 여전히 세계 그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독보적인 수치죠.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의 처참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네, 제가 2020년쯤에 베네수엘라를 갔다 왔습니다. 오. 그때 그 빵 하나 사려고요. 네. 돈을 다발로 들고 갔던 비닐봉지 잔뜩 넣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렇군요. 영을 셀 수가 없어서 결국에 화폐 개혁까지 단행했던 국가입니다. 이게 그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경영을 잘못했던 것 같던데. 네, 그게 바로 마두로 대통령인데 네. 여전히 집권 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물가 관리를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두로 정부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발생을 했는데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로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을 통제했다고 해요. 그런 여파가 노동자 임금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00개월치 임금을 꼬박 모아도 일가족의 한 달 식비를 대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야, 100개월치의 임금을 모아도요. 네. 와. 또 석유 사업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형적인 경제 구조도 경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석유와 가스 부문에 다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법정 화폐인 볼리바르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랜데요. 몇 년 전부터 금덩어리를 화폐로 사용했다고 해요. 밥값을 내거나 아니면 이발비를 낼 때 종이 지폐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금 조각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 대신에 금 조각을 손수건에 싸서 이렇게 하나씩 익숙하게 금으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볼리바르화는 획득하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금을 사용했는데 네. 이제는 금도 아니라 암호화폐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보다는 확실히 결제가 편리하니까요. 예. 거리 곳곳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화 가치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고 정부가 달러 유통을 제한하니까 현지 주민들은 암호화폐를 안전망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동네 슈퍼부터 전국적인 체인점까지 상점들은 이 디지털 지갑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받는다고 해요. 어떤 기업은 직원의 급여도 암호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급여 자체도 암호화폐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 사용량이 지난해 6월 기준 최근 1년 사이에 11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덕분에 세계 암호화폐 도입률 13위 국가까지 올랐다고 해요. 베네수엘라가 이 정도면 다른 중남미 국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사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엘살바도르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해서 2001년에 이미 법정화폐로 미국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엘살바도르 정부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어요. 기억납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계좌 보유율이 낮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예. 하지만 4년이 지난 뒤 올 초에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예. 국민의 상당수가 비트코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달러 거래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IMF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중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의무화한다는 그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대요. 아,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런 한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그래서 많이 모아놓고 그랬는데 가격은 좀 올랐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은 벌었겠는데요?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투자 덕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전해집니다. 2021년 당시에 한 135억 원 정도를 들여서 비트코인 2,744개를 구입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야, 그럼 이게 지금 얼마예요? 와. 2021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긴 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인지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해왔고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보유 규모가
연말까지 10억 달러어치에 달할 것이다. 예. 1조 4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투자는 잘했네요.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한 거죠. 예, 다시 베네수엘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앞서 법정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나 떨어졌을까요? 마두로 정부가 한동안 중앙은행의 그 달러 보유분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볼리바르화 가치를 방어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사실상 달러 공급을 포기하면서 이 방어 작업을 중단했어요. 베네수엘라 금융관측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통화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 기간의 가치가 70%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네.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인데요. 아. 보통 개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뭐 수수료든지 뭐든지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속도와 볼리바르화의 가치 하락세를 고려하면 그래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베네수엘라가 암호화폐 사용하는 데는 뭐 별다른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은행과 연계된 암호화폐 서비스가 제한적이고요. 예. 또 이제 통신 인프라도 열악해서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암호화폐를 가장 신뢰하는 화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되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불안정한 제도권을 떠나서 개인들이 스스로 가치 보존 수단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개인들이 다 이러다 보면 사회 전반이 이제 암호화폐 기반의 사회로 바뀌어가서 이제는 뭐 암호화폐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유층 또는 고위층도 이쪽으로 다 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어서요. 예. 실제로 일부 고위 관료들도 뭐 제재를 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미국에 의해서 기소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당분간 베네수엘라 그 국민들은 암호화폐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수단이 많지 않은 만큼 네. 또 법정화폐의 신뢰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암호화폐 사용이 당분간 확대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들 암호화폐가 뭔가 공신력이 없고 불안불안하다 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자국의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보다 차라리 암호화폐가 나은 그런 세상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